우리가 100살을 살면은 아주 크게 운이 변화하는 건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10년마다 한 번 네. 들어오는데 되게 같은 오행이 30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크게 3번. 네. 그다음에 중간이 10번.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는 매년 변화하는 거는 100번. 네. 그러면 매일은 얼마 바뀌냐면은 36,500번이에요. 그러면은 매 순간 네. 변화한다고 하면 하루가 24시간이죠. 네. 1시간이 60분이고요. 맞아요. 네네. 네, 맞죠. 1분이 60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36,500번을 곱하면은 31억 5,360만 번. 변의 기회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 누구한테든지 31억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주는 내가 태어나 해, 네. 월, 일, 시니까 그건 네. 못 바꾸잖아요. 네. 하지만 팔자라는 것은 사주, 4가지 기둥 안에 세워진 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게 에너지니까 네.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은 절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격은 그대로 맞는데 네. 운을 가지고 그분을 논할 수는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주를 가지고 그렇게 부자이지 하는 사람도 있고 사주와 실제 모습이 다르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심상이에요. 그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덧셈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네. 그렇게 내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눈 네. 감고 가는 것이 뺄셈인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없는 것만. 네. 근데 일단은 덧셈이라는 거는 내가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갖기 위해선 비워야 되잖아요. 아. 그릇을 깨끗이 네. 비워야지만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채워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덧셈의 법칙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데 어떻게 비울 것이냐. 불필요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자. 스트레스 해결법의 법칙은 뭐냐면 이진법이에요. 내가 이 일을 도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네. 파이트 하는 거예요. 파이트. 네. 근데 지금 내 상태로 봐서 이거 했다가는 질 것 같으면은 안 될 것 그냥 한 같으면.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플라이트예요. 깔끔하게 포기. 예, 그렇죠. 이 이진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우리가 지금 컴퓨터, 인터넷 이것의 셈법이 이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진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인데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네. 할까 말까 할까 네, 말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영과 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마음 에너지가 낭비가 되니까 네. 물이 항상 흐려지는 거죠. 그 덧셈의 법칙으로 네. 심상을 이제 맑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불필요한 것은 비우자. 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방에 공기가 환기가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엄청, 예. 네. 근데 우리가 방만 그 환기를 시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마음도 환기가 필요해요. 마음의 환기라는 게 뭐냐? 네. 마음에 가라앉을 시간을 주자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요? 이 친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담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데 네. 뭘 비우느냐? 불필요한 분노, 불안 이런 네. 것들을 비우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나한테 시간을 주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몸만 삼시세끼를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나르시시즘.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나를 위해야 돼. 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위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위자와 기자가 뭐냐면 위험할 위에다가 기회 기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위기 안에 답이 있냐 하면은 주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내가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네. 소통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딱 막히면은 돌아갈 생각만 하지. 내가 변화해서 창문을 열고 네. 나갈 생각은 안 한다는 막히면 거죠. 여기서 이제 그만할 생각을 그만할 하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실패는 뭐냐? 네. 시도하지 않는 게 실패라는 거죠. 그리고 틀린 질문은 던지지 않은 질문이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시도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통하는 방법이 네. 나오는 거고 운명이라는 건 뭐냐 결정된 게 아니라 네. 돌운 그 목숨 명자니까 네. 나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나라는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운명을 안다는 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요? 네. 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는 게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해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공자님도 그렇고 유양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냐면 자기의 운명을 알면 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아. 남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있는 그 1분 1초를 내 것으로 하려면 네. 필요한 게 심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덧셈의 법칙. 덧셈. 그러기 네.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다음에 마음의 환기, 네.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고 마음에도 삼시세끼를 먹고 네. 그다음에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답을 찾자는 거죠. 기회가 들어있다라는 그렇죠. 걸 기억하면서 네네. 이 네 가지 법칙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족은 후회랑 다르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국가대표 감독님들이랑 선수분들한테 강연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절대 하시지 말라. 그럼 스스로 뇌가 착각한다. 후회 없이 경기에서 만족한다. 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경기를 하면 그냥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만족은 다른 겁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후회한다. 근데 그 대상만 볼 때 만족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고 성실하신 분들이죠. 나와 비슷하게 머리 좋았고 비슷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던 외부에 있는 친구분들이랑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분들은 대기업에서 혹은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유형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걸 보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만족감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비교를 하시면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고 대상을 보는 게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드려요. 후회와 만족은 동시에 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교직에서 교사로서의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비교하셔도 후회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안아야만 혹은 그걸 나도 누려야만 내가 만족한다는 틀린 얘기예요. 만족은 학교에서 그리고 나의 생활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감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오로지 교사로서의 만족은 학교와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삶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 다른 재밌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얼마든지 좋고 활력과 에너지가 됩니다. 분명해요. 저도요. 밖에 나가서 기업에서 자문을 하잖아요. 자문을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워. 그래서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경험들을 외부에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경험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잘 심어주시거나 학생들한테 재밌게 얘기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오히려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히려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학기에 학생들한테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외부 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신나는 일을 많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더 웃긴 건 학교 생활만 집중을 해서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하면 후회가 돼요. 내가 좀 더 그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연구를 통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교직 생활을 통해서 만족이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사를 영어로 하면 티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칭하는 사람. 티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티처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힘드신 게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설계자다. 종합 설계자다. 나는 건축가다. 건축가다. 왜냐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가 만족스러울 때는 뭐냐면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때 아닌가요? 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좋은 변화를 겪는다는 거 되게 만족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나는 교사고 나는 그러니까 티처다. 티칭으로만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힘드신 거죠. 종합 설계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내가 교육자로서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가 뭐냐면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살짝 그 사람을 옆구리를 찌르면 그 사람이 크게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넛지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넛지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내 말로써 아이들을 설득하고 내 지식으로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그건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선생님들은 상황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집중할까? 야, 불 2개만 끄자. 야, 잠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 방금 전처럼 창문을 좀 열어보자. 넛지를 기록해 놓으신 30년, 40년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놓으시면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한번 오늘부터 이걸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넛지. 예. 나라는 사람의 넛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놓치지 말고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그 변화를 보신다면 만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족은 찾아야 돼요. 그 정체성의 일반적인 개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교사 개인이 가진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중에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는 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정체성이 고정불변이고 주어지는 것이며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시간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연구되는 교사의 정체성, 교사 정체성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교사 정체성을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해석, 구성, 통합의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다중성, 불연속성, 사회성, 담론성의 개념적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전문적 정체성 등 여러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음을 말하고요. 불연속성은 시간 및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도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성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담론성은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보면 교사의 정체성은 특정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전 경력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경력에 걸쳐 학교 및 사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체성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타인과의 관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규정한 정체성이 아닌 타인에게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사의 교육 신념, 교사의 효능감,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 정체성은 변화하며 정부 정책, 사회 문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구조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이제는 단순히 직무행위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교사가 가진 개인이 원하는 교사상과 가치를 통해서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체성은 다양한 하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교사에게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형성해온 다양한 정체성들이 포함되며 교육 실천의 실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교사 정체성은 전문적 정체성, 상황적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으로 구별하기도 하죠.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공 지식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교육학적 전문가로 교사의 정체성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교사의 정체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고정되는 것이 아닌 결국 교직의 상황에 따라 구성하고 재구성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개인적 차원, 전문적 차원, 교육적 차원의 요인들을 함께 보는 총체적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한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지식과 신념,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사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본인의 교육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개방하며 개인적 경험, 전문적 맥락, 외부 환경이 서로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교사 정체성이 교사 전문성의 신장 또는 위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정체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선생님은 성취 경험이나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연구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연수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생님께 언어적 확신을 듣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실 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상담센터나 교사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심리 정서적 관리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대부분은
결국 심리 정서 관리 능력일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취약한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 스트레스 대처 훈련 등을 위한 상담, 그 다음에 취미 마련,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종착지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사는 모두가 전문가인지, 교직에 있으면 모두가 전문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자문과 자답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편향된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말 대신 다른 전문 직종의 이름을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전문성과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회에서 정의 내리는 전문성과 요구하는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교직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 속에서 교직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발전시키게 해주는 힘이 되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교사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은 어쩌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황폐화된 교육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